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3강 가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15페이지고요. 교과서는 58에서 6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가야는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가야가 끝나고 바로 16페이지에 삼국의 통치체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15페이지와 함께 16페이지도 같이 꺼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야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할 때 사실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머릿속으로 더듬어 봐요. 신라가 가야 외에 침입을 당했을 때 신라가 광개토대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면서 한반도 남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가야가 결국 누구한테 멸망했느냐, 그런 기본적인 뼈대는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가야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그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야라고 하는 나라, 시작은 당연히 연맹왕국이었어요. 근데 가야의 특징적인 면은 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가야를 제외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삼국이라고 따로 묶느냐? 가야는 그 삼국에 같이 낄 만한 급이 못 됩니다. 왜?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시작해서요, 연맹왕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가야는 뭐로 발전하지 못했다?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에 같이 끼지 못하고 이렇게 곁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연맹왕국 가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그 가야라고 하는 연맹왕국 안에 다양한 가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의 가야처럼 보이지만 연맹왕국이다 보니까 다양한 가야가 있다. 되게 많았어요. 아라가야, 비와가야, 대가야, 금강가야,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초반부, 전반부의 가야 연맹을 이끌던 이 리더는 바로 금관가야였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이 가야 연맹이 구성되었고, 이런 가야 연맹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볼게요. 건국 어디서 만들어졌다? 옛날 어느 지방? 변한 지역에서. 변한 기억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을 이야기할 때 그 변환에서 만들어진 연맹왕국이 바로 가야였습니다. 자, 전반부에 가야 연맹을 이끌던 리더는 바로 누구? 금관가야였죠. 금관가야는 오늘날의 김해지방이에요. 지도에서 위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여기 지도 나와있죠, 여러분들 프린트에. 어디? 그렇지, 여기 김해지방. 여기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가야는 어떻게 발전했느냐? 우리 변한 지역의 특징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변화는 뭐가 굉장히 많았죠? 그쵸. 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그 철을 뭐로 쓸 만큼? 철을 교역을 할 때 화폐를 대신해서 쓸 만큼 철이 많았죠. 그 변환에서 발생한 가야 역시 뭐가 풍부해? 철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철을 다루는 기술도 발전을 해서 가야는 일찍부터 철기 무기와 철기 농기구를 사용을 하면서 국가가 발전을 해서 철기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프린트 왼쪽 아래에 보시면 가야의 발전 모습이라 그래서 당시 가야의 철제 유물들이 나와 있죠. 가야의 갑옷, 말 가리개, 그런 가야의 삼지창 등등이 나와 있죠. 이런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를 만들면서 발전을 했다. 그리고 또 가야가 발전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이 위치. 금관가야가 있는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거든요. 이 낙동강 어느 지방? 하류지방이야. 늘 말했죠. 상류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류입니다. 왜 하류가 좋다 그랬죠? 이 하류는 어디로 빠질 수 있어? 그렇지, 바다로 빠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금관가야 역시도 이 낙동강 하류지방에서 바다로 뻗어나가서 이웃나라들과 교류하고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또 발전할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가야는 낙동강 하류지방에 위치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그런 해상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낙동강 하류.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이 뛰어난 강에 하류를 끼고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백제가 발전할 수 있던 이유? 한강을 갖고 있어서. 그죠?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을 수도로 선택한 이유도 대동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성왕이 웅진을 버리고 사비로 나온 이유도 뭐죠? 그렇죠. 금강 하류를 통해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라가 백제를 배신한 이유도 어디를 차지하기 위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하류 지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하류를 통해서 가야는 중국이랑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일찍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랑 연결되었냐?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선지야, 얘들아. 가야는 낭랑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는 친구 되게 기억력 좋은 친구야.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멸망하고 한나라가 고조선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한 사군. 그 중에 하나 낭랑이었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사군. 이거 누가 마지막으로 물리쳤죠? 고구려 미천왕이 몰아내는 걸로 끝나죠. 아무튼 그 낭랑이 남아있을 때만 해도 이 낭랑을 통해서 가야로 중국의 선진 문화가 들어오고, 가야는 이렇게 받아들인 선진 문화를 또 어디에 전파해주고? 일본에 전파해주고, 또 일본에 철제 무기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낭랑과 외의 교역을 이 가야가 가운데서 주도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슨 무역? 가운데서 양쪽 나라의 무역을 중개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쵸. 중개무역. 중개무역을 통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외 교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관 가야가 낭랑, 가야, 외 이런 교역 루트, 그들만의 이런 교역 루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선지가 되게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 발전해 나가던 금관 가야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죠. 왜? 누가 찾아와?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오잖아. 왜 쳐들어왔죠? 가야가 철제 무기를 빌미로. 여러분 이제 알겠죠? 왜 외가 가야의 용병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미 가야랑 외는 그전부터 이 교역망으로 하나가 되어있던 사이였어. 그래서 가야의 요청을 일본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아무튼 그 일본을 끌어들여서 신라를 쳤던 대가가 혹독했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를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죠? 금관가야가 초토화됩니다. 더 이상 금관가야는 가야 연맹을 이끌 만한 능력이 이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전기 가야 연맹은 힘을 잃고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제 이 가야 연맹을 이끌는 이 가야 연맹의 주도권, 이 리더의 힘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대가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대가야를 중심으로 재편된 가야 연맹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후기 가야 연맹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었던 가야 연맹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기 가야 연맹,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지도로 통해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이 금관가야가 여러분들 나오죠.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군대가 침입하면서 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이 바뀌었다. 어디로? 내륙 지방, 어디 있는? 이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새롭게 후기 가야 연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이 지도 가야에서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김해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대가야가 중심이 된 후기 가야 연맹 나름 발전을 합니다. 발전할 수 있던 이유, 저 고령 지방이 엄청난 평야 지방이에요. 자, 평야 지방은 뭐가 잘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농사가 잘 되죠. 그리고 여기도 가야야, 얘들아. 가야, 옛 변한 지방이야. 여기도 역시 뭐가 많을까? 철이 굉장히 많아요. 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어느 지방에 있던? 고령에 있던 대가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대가야가 중심이 된 후기 가야 연맹은 빠른 속도로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게 됩니다. 왜 쇠퇴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일단 금관가야, 대가야의 차이점이 뭘까? 쌤 둘 다 뭐 철도 많고 평야지방에 농사 잘 되는데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대외교류.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랑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죠. 낭랑, 가야, 외를 이끄는 하나의 교역망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고령의 대가야는 내륙지방으로 들어갔죠. 낙동강 상류지방이야. 농사 짓기는 좋을지언정 뭐가 좋지 않을까요? 그쵸, 대외교류. 이제 다른 나라랑 그 대외교류 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내륙지방이었어. 그 내륙에 갇혀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이웃에서 누가 압박을 해와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백제와 신라가
서서히 연맹왕국인 가야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이 백제 신라, 이 강력한 하나가 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백제 신라의 압박을 연맹왕국 단계에서 막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야 연맹, 결국 나중에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잠깐 우선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던 금관가야는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신라에게 무너지죠. 신라의 어느 왕? 여러분들 멸망. 어느 왕에게? 신라의 버풍왕에게 무너지죠. 자, 그러면 가야 연맹의 리더, 후기 가야 연맹의 리더인 대가야는 당연히 금관가야를 보호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죠. 당시 대가야는 뭐하고 있었죠? 신라와 결혼동맹 사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가야가 뒤늦게 아이고 우리가 금관가야가 멸망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됐는데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해서 두려움에 떨다가 누구랑 손잡고 백제 성왕이랑 손잡고 진흥왕에게 덤벼들었다가 와장창 깨어지고 결국 진흥왕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관가야는 버풍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진흥왕이 여러분들 이 대가야를 멸망을 시키고 만들었던 비가 바로 뭐였죠? 진흥왕 순수비 중에 하나였던 창녕, 척경, 순수비, 창녕비였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야라 그러면 이 끝이에요. 가야는 지금 제가 설명한 여기서 끝입니다. 전기 가야 연맹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 금관가야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어떻게 하다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했느냐? 그리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 연맹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다가 왜 쇠퇴했느냐? 그리고 금관가야는 누구에게 멸망했고 대가야는 누구에게 멸망했느냐? 이 내용 한 판이면은 가야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거기 이제 그 지도 아래에 가야가, 그럼 왜 가야가 이렇게 뛰어난 해상 교통과 뛰어난 철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가야가 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왼쪽 아래에 볼게요, 한번. 자, 정치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각 연맹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유지했다. 통일된 지배력이 약했다. 이게 진짜 가야의 좀 문제였는데 그 다양한 가야가 있다 그랬죠. 차라리 뭐 아라가야, 비와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이 중에 한 놈, 독보적으로 강한 한 놈이 있었다면 그 한 놈을 중심으로 모였을 거야. 근데 가야는 다 잘 살았어요. 전부 다 철도 많이 나고 나름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힘이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놈이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다 힘이 비슷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광개토 대왕의 침략만 없었다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을 거예요. 금관가야는 그만한 역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금관가야가 광개토 대왕한테 뚝까 맞은 다음에 완전히 쇠락했잖아. 그때부터는 이 중심을 잡아줄 세력이 없는 거야. 대가야는 금관가야에 비해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교통이 안 좋다고 하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침략 이후부터는 별다른 힘을 못 쓰다가 결국에 백제와 신라의 압박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개념 확인하기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삼국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16페이지 꺼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6페이지를 펼쳐서 삼국의 통치체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약간 제도사적인 파편화적인 내용인데 그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16페이지고요. 삼국의 통치체제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표가 나와 있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 모두 여러분들 비록 뭐 왕이 모든 그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대 중앙집권 국가이기는 하지만 왕 혼자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누구와 함께 회의에서 결정하느냐? 바로 그 나라의 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귀족회의가 나라마다 있는데 고구려에 있는 귀족회의를 뭐라 그러느냐? 바로 제가회의라 말합니다. 연맹왕국에서 내려온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백제는 이런 귀족회의를 뭐라 불렀느냐? 바로 정사암회의라고 불렀어요. 정사암회의. 그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정사암
회의입니다. 신라는 무슨 회의라 불렀느냐? 바로 화백회의라고 불렀어요. 다만 여러분, 이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항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중에서 신라 화백회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신라의 화백회의는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만 하는 만장일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 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안건은 통과가 안 됐어요. 만장일치로만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귀족회의를 이끄는 귀족들의 리더, 귀족 중에 가장 높은 귀족, 이 귀족회의를 이끄는 귀족 중에 리더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구려는 여러분 이게 종이가 좀 울어가지고 조금만 펼게요. 이거 종이가 울어가지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종이가 지금 엉엉 울었어요. 자, 이 고구려 회의의 리더는 뭐라 부르냐? 여러분 고구려에서는 귀족을 대로라 불렀어요. 그 대로 중에 가장 큰 대로라 그래서 대대로라 부릅니다. 자, 그 백제는 귀족을 좌평이라 불렀어요. 무슨 뭐 내관자평, 뭐 내사자평 등등등 하는데 그런 좌평들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상좌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좌평. 자, 신라는 귀족들을 대등이라 불렀거든요. 그 대등 중에 최고다 그래서 상대등이라 불렀어요. 뭐 귀족회의랑 수상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귀족들 안에도 등급이 있죠, 여러분들. 귀족이라고 다 같은 귀족이 아니잖아. 그 관리들에게도 등급, 서열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 관등을 나누는 게 바로 뭐였죠? 전국에 통일되는 법, 왕의 말이 곧 법이다. 이제 전국에는 통일된 법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별적인 신분제를 법으로 만든 율령이었죠. 율령. 자, 이 율령 안에 포함된 게 관등제고, 관리의 등급을 나눈, 그리고 그 관리의 등급마다 옷 색깔도 정해주는 관복제가 있었죠. 이런 율령을 어느 왕 때 반포했는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고구려에서는 관리를 10등급으로 나누었고요.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이 누구였죠? 그쵸, 소수림 왕이었죠. 백제는 관리들을 16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백제에서 여러분들 율령을 반포한 왕이 바로 누구였죠? 그렇죠, 고의왕이었죠. 고의왕. 자, 그럼 신라는 관리들의 등급을 17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신라에서 여러분들 율령을 반포한 왕이 누구였죠? 그쵸, 법흥왕이었죠. 법흥왕. 법흥왕의 법은 율령과 불법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관등제가 이렇게 개편되었다는 의미가 뭐야? 그치,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연맹왕국에선 여러분들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방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죠. 각각의 지방은 누가 다스리죠? 그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군장들, 부족장들이 다스렸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지방에서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지방을 다스리던 이 군장, 부족장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앙에 와서 왕의 신하가 되는 과정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할 수 없잖아. 말 잘 듣는 애, 이쁜 애 순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부족장이나 귀족 관리가 왕의 신하로 일원적으로 편제가 되었다.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서열을 나누는 게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지방의 군장들이 중앙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이거 간단해요. 이건 뭐 이렇게 외울 거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고구려는 수도를 5부로 나누었고 지방도 5부로 나누었고 지방관은 욕살이라 불렀다. 백제는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고 지방관을 방령이라 불렀다. 신라는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라는 수도를 6부로 나누었고 지방을 5주로 나누었고 지방관을 군주라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수도가 5부, 6부 이건 뭐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부족이 몇 개냐는 거야.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신라죠. 그래서 말했죠. 신라는 그 나라를 구성한 집단이 가장 다양했다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기가 힘들어서 발전이 느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당시 삼국의 지방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의 지방관이라 그러면 안산의 행정을 담당하는 안산시장님을 말하죠. 안산시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밖에 없어요? 행정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지방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 지방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야.
세금도 걷고 그 지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게 지방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지방관은 단순히 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이때 어느 시대야? 전쟁의 시대잖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의 시대. 이런 전쟁의 시대에서는 지방관이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하느냐? 군사 업무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안산 시장님이 전쟁 나면은 전투복 입고 군대를 끌고 전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안 그렇잖아. 오늘날에는 그 행정 업무 하시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따로 있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 지방관이 행정과 군사를 모두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 당시에 뭐가 많았으니까? 전쟁이 많았으니까. 아, 왜 또 종이가 계속 울어요? 왜 이러지 이거?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게 빈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종이가 오늘 슬픈가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지방관의 후에 행정 업무와 군사 업무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군사 업무가 훨씬 중요했어. 그러니까 왕들이 지방관을 임명할 때 조건이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지방을 꼼꼼하게 잘 다스리냐가 아니야.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얼마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지방을 지킬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느냐. 아무튼 삼국의 특징은 지방관이 행정과 군사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제도.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내가 지방관이라고 했죠. 이 지방관은 누가 임명하는 거죠? 왕이 임명해서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방관이 파견되고 지방제도가 개편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연맹왕국에서 뭐로 발전했다는 거야?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는 거야, 얘들아. 원래 여러분 연맹왕국 특징 알죠? 지방은 왕이 다스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각 지방을 다스리는 게 바로 누구야? 그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부족장, 군장들이었잖아. 근데 이제 왕이 힘을 강화시키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지방에서 마음대로 노는 지방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군장들의 그런 독자적인 지배권을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그리고 그런 독자적인 지배권을 빼앗아 오죠. 그리고 이제 지방은 누가 다스린다? 왕인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왕이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릴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지방제도 개편이었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거. 나오죠. 중앙과 지방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체제로 조직을 해서 각각의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부족적 성격을 없애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관등제 개편이나 지방제도 개편이나 다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국 모두 다 신분제가 있죠. 이거 율령에 포함된 거잖아, 얘들아. 애초에 율령이라고 하는 게 그 신분제를 정비하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는 신분이 뭘로 나눠집니까? 왕은 제외하고, 왕은 그 절대적인 한 명의 존재니까. 왕을 제외하고 지배층인 누구? 귀족이 있죠. 지배층. 모든 권력을 독점하죠. 정치, 사회, 경제적인 특권을 독점하는 지배층인 귀족과 이 귀족의 지배를 받는 누구? 평민과 노비들. 얘들이 뭐예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피지배층이라고 그러죠. 모든 나라는 지배층인 귀족과 피지배층인 평민, 천민 이런 신분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신분제 중에서도 좀 더 독특한 신분제, 이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가 또 있는 나라가 있죠. 이 지배층, 다른 나라에서는 귀족이라고 퉁치는 거를 이 귀족들, 지배층을 더 세분화시키는 지배층에게만 적용되는 신분제가 있는 나라. 그게 어디였죠? 신라, 골품제였죠. 이 골품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품제라고 하는 거 뜻이 뭐였죠? 말 그대로 뼈에 뭐를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골품제는 여러분, 신분제는 신분제인데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신분제라고 했죠? 지배층인 귀족들에게, 왕과 귀족에게 적용되는 신분제입니다. 그럼 왜 신라에만 이런 이상한 신분제도가 존재했느냐? 말죠. 신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집단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품제는 여러분들 뼈에 등급을 매긴다. 사람을 진짜 그 소처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였죠. 그죠? 그리고 신분과 능력 중에서 뭐를 중시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신분을 중시하는 거예요. 너의 타고난 뼈의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층을 어떻게 나눴죠? 뼈의 등급에 따라서 왕은
성골. 그리고 이제 귀족들을 뭘로 나눈 거야? 진골과 육두품에서 일두품으로 나누었죠. 이게 성골이, 그러니까 왕이고요, 여러분들. 왕. 귀족을 진골 6, 5, 4, 3, 2, 1 해서 총 7등급으로 나눈 거야, 귀족들을. 그 중에서 이 진골의 뜻은 진짜 뼈다귀. 6등급 뼈,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인데 이 뼈의 등급에 따라서 일단 뭐가 결정돼? 그 사람의 정치 인생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신분제인 골품과 관등제를 엮어놓은 거야. 너가 타고난 뼈의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너가 승진할 수 있는 관리 등급, 관등제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 신라 프린트 있죠, 여러분들? 13페이지 그 신라 프린트 뒷장에 나오는 탐구 자료입니다. 자, 이게 보시고 싶다면 13페이지 뒷장을 넘겨보시면 나와요. 자, 신라의 골품, 신분인 골품과 관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인데, 골대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자, 골품, 왕은 떼고, 왕은 한 명이니까, 진골, 진짜 뼈다귀는 여러분들 신라는 관리의 등급을 뭐로 나눈다고 했죠? 1등급부터 17등급. 이 진짜 뼈다귀는 17등급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1등급 최고 관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진골은. 대부분 진골은 다 이 위의 등급을 다 차지합니다. 근데 한 끗 차이로 밀려난 우리 6등급 뼈다귀, 육두품은 여러분들 17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아무리 날고기여도 6등급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적인 머리,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6두품으로 태어났다면 6등급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야. 그 이상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5등급부터 1등급 고위 관직은 다 누가 가져가요? 진골이 다 가져가는 거야. 6두품이 할 거라고는 6등급 관리부터 차지하는 거예요. 5두품은 여기 10등급 관리까지밖에 못 올라가. 4두품은 12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심지어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 색깔도 정해져 있어. 진골, 이 1등급부터 5등급에 오를 수 있는 진골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이 뭐야? 관리들의 복공복, 자색, 보라색. 우리 불쌍한 6두품 애들, 이 주로 6등급부터 9등급 관리를 하는 6두품은 비색, 빨간색, 5두품은 파란색, 4두품은 누리끼리한 똥색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타고난 신분과 뭐가 연결되는 거야? 관등. 이 정치가 연결되는 거죠. 그죠? 나의 타고난 신분에 따라서 내가 오를 수 있는 관리 등급, 관등의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서러운데 보시면 일상생활까지도 뼈의 등급에 따라서 일상생활도 결정이 돼요. 자, 여기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관리는 누구밖에 못 오른다고 했죠? 진골밖에 못 오른다고 했죠. 이 진골은 집 넓이는 24척. 가질 수 있는 말의 숫자 제한 없음. 오늘로 치면은 넓은 집에 살고요. 가질 수 있는 스포츠카 숫자 제한 없음인데 우리 한 끗 차이로 밀려난 우리 6두품, 6등급부터 9등급 관리를 주로 했던 우리 6두품들은 집 넓이가 작아져요. 21척.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말의 숫자가 뭐야? 5마리야. 6마리 가시는 순간 법으로 걸립니다. 불쌍하죠? 그러니까 차를 5대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야. 더 4등급은 더 불쌍하죠? 집은 18척. 이제부터 집 높이도 정해져 있다. 담벼락의 높이도 7척. 말은 3마리. 우리 불쌍한 똥색 입는 4두품은요. 집 넓이가 15척으로 줄고요. 높이도 6척으로 줄고요. 말은 2마리만 가져야 돼요. 여긴 안 나오지만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재질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라고 하는 사회가 비록 여러분 이 골품제라고 하는 체제가 그 신라의 체제를 초반에는 정비하는 데 이득을 줬지만 이건 당연히 여러분 너무나 불공평한 구조죠. 신분과 능력 중에서 뭐만 봐.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수저를 얘기하죠. 나 금수저야, 흑수저야. 그래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태어나기로는 흑수저로 태어나도 여러분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죠?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잖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붙거나, 이제 사법고시 사라졌지만 뭐 외모고시에 붙거나 하면은 우리 여러분도 얼마든지 신분 상승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신라에는 그런 꿈과 희망이 없어. 한번 내가 흑수저로 태어나면 평생 흑수저야. 내가 은수저로 태어나면 은수저고 난 금수저로 태어나면 평생 금수저인 거예요. 수저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이 수저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신라입니다. 그래서 골품제의 한계 나오죠. 여기 나온다. 신라 귀족의 자손 설계도는 신라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뭐를 따진다? 골품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뛰어난 재주랑 공이 있어도 한도를 넘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귀족은 귀족이지만 얘는 뭐라는 거야? 육두품이에요. 설계도는.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육두품입니다. 한 끗 차이로 진골에게 밀려서 모든 걸 빼앗긴 애들이 육두품. 여기 설계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당나라는 과거제라 그래서 그 신분을 보지 않고 능력만을 봐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라는 게 유행했던 나라거든요. 외국인에게도 차별이 없던 나라야. 외국인도 능력만 있으면 관리로 뽑던 게 당나라야. 그래서 설계도가 신라에서 못 있겠다 하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의 장군이 되어가지고요. 어느 전쟁에 참여하냐?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거든요. 그 전사한 설계도를 당나라 황제,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장사 지내줍니다. 외국인이지만 나라를 위해 일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그런 신라가 폐쇄적인 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이런 자료, 탐구자료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특히 이거 자료 2를 참고하여 육두품 이하의 일반 귀족은 골품제를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당연히 먹같이 생각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신라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누구냐? 육두품 이하 일반 귀족들이 이 진골들을 위한 나라. 골품제에서 제일 이득 보는 건 진골이잖아. 진골들에게만 무한한 특권을 주는 신라를 무너뜨리자라고 해서 신라를 무너뜨리게 돼요. 근데 그래도 골품제로 신라가 그나마 좀 오래 유지가 됐던 이유는 뭐 덕분에? 화랑도 덕분에. 화랑도 안에서는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함께 어울렸던 형이 진골이니까 이게 한동안은 불만이 좀 억눌러져 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만이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골품제에 대한 이야기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폐쇄적인 신분제, 신분으로 모든 게 결정되고 이 신분에 따라서 정치뿐만 아니라 뭐까지? 일상생활까지도 엄격히 규제가 되고요. 이 진골에게 모든 걸 빼앗긴 육두품과 이하 일반 귀족들이 나중에 열받아서 신라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페이지 삼국의 통치 체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 16페이지 뒷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삼국의 그 시기별 전성기 지도가 나와 있죠. 그걸 선생님이랑 지금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페이지 뒷장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삼국의 전성기별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는 여러분들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지도라 저랑 함께 이번 시간에 삼국의 전성기 지도와 그 외에 가야의 지도, 백제의 수도 변천 지도 등 중요한 지도 자료 꽉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삼국의 전성기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시기별로, 그러니까 각각 몇 세기에 어느 나라가 전성기였느냐, 그 시기와 전성기를 누린 나라 기억하시고 그 시기별로 나라, 그 전성기 누린 나라의 지도까지 함께 연결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어디죠? 언제 어디죠? 그쵸? 4세기에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 4세기 백제의 전성기 모습을 나타내주는 지도가 여기 있는 이 지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이 지도가 나오면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내주는 지도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당시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던 왕이 바로 누구였죠? 백제의 위대한 왕 누구? 그렇지, 근초고왕입니다. 남쪽으로는 어디를 정복했죠? 마한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어디를 쳐들어가? 고구려를 공격하러 들어가서 평양성으로 쳐들어가서 고구려, 고구원왕의 목을 베었죠. 그리고 중국의 요서, 산둥, 규슈까지도 진출하면서 다른 나라와 활발한 그런 외교관계, 문물교류, 그런 활발한 대외 교류를 펼쳤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 칠지도였죠. 그 이 지도, 4세기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때의 지도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백제에게 쥐어 터진 고구려가 복수열전을 벌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 그 다음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바로 어디? 그렇죠. 고구려였죠, 여러분들. 이 지도가 딱 나온다면 이건 언제 어디? 그렇지. 5세기 때 누가?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할 당시의 지도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이 고구려의 왕은 우리가 두 명을 배웠어요. 누구랑 누구였죠? 그렇죠. 광개토대왕과 누구? 장수왕 두 명을 배웠죠.
자, 일단 광개토대왕 하면은 우리가 영토를 마구마구 넓힌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진출했죠? 그쵸, 이 북쪽에 만주벌판으로 진출해서 이 만주평야에서 힘을 기르고 어디까지 갔죠? 요동까지 진출했죠. 그 과정에서 고구려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현, 그 전현을 이었던 후현을 격파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어디로도 가죠?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진 않았어요. 백제 수도인 한강, 그러니까 한성, 그 한강의 바로 위에까지만 갔던 왕이 광개토대왕입니다. 백제가 알아서 항복을 했었죠. 광개토대왕의 주 관심사는 남쪽보다는 북쪽이었어요. 자, 광개토대왕 이렇게 땅을 막 넓힐 수 있던 이유는 당시 중국이 어떤 시대? 그렇지, 분열기였죠. 5호 16국이라 그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16개로 쪼개진 시대였잖아.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인 장수왕이 왕이 됐을 때 상황이 변했죠. 중국이 남북조 시대라 그래서 16개의 나라가 둘로 북조와 남조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장수왕은 더 이상 아버지처럼 북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만만한 놈들이 있는 남쪽으로 가자 해서 남진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그 남진 정책을 위해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평양으로 옮기고 어디를 차지했죠? 남진 정책을 통해서 이 서울, 오늘날의 한강, 이 한강 유역을 장수왕이 차지했죠. 그리고 한반도 중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장수왕이 고구려가 한강과 한반도 중부지방을 차지했다는 걸 나타내주는 게 중원 고구려비였죠. 이 장수왕을 막아보겠다고 백제랑 신라가 나제 동맹까지 맺어가면서 노력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죠?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백제였죠. 수도였던 서울지방 한강도 빼앗기고 어디로 도망쳤어요? 웅진으로 도망을 치게 됐다라는 거야. 아무튼 이 지도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구나. 중원 고구려비. 광개토대왕님도 기억하셔야죠. 둘 다 만든 건 누구야? 장수왕이 만든 거야. 중원 고구려비가 나타내는 건 한강을 차지했다.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다라는 거고,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건 뭐였죠?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 그런 거였죠. 자, 그 다음 지도. 자, 이건 언제 누구의 전성기 지도입니까? 그쵸, 이거는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나타내주는 지도죠, 여러분들. 자, 신라, 이때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 진흥왕이었죠, 진흥왕. 지증왕과 버풍왕이 쌓아놓은 토대를 폭발시켰던 왕이죠. 자, 그래서 진흥왕이 영토 어떻게 넓혔죠? 맨 처음에 어디를 차지해? 한강을 차지했죠. 누구와 함께? 백제, 성왕과 함께 한강을 차지했죠. 맨 처음에 얻은 데가 어디지? 그치, 여기 한강 상류 지방을 차지하고 만든 단양 적성비가 있었죠, 여러분들. 한강 상류 차지했고, 하지만 신라는 여전히 배고파. 왜? 어디가 필요해?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해. 그게 어디죠? 동맹국인 백제가 가져간 여기 한강 하류 지방이죠. 여기를 빼앗았죠. 나즈동맹 깨트리고 한강 하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강 하류 지방에 만든 게 바로 뭐? 북한산비. 이거는 원래 백제가 가지고 있던 땅인데 이 한강 하류를 신라가 빼앗고 만든 게 북한산비. 그리고 어딜 정복했죠? 대가야를 정복하고 만든 게 바로 여기 창녕비. 대가야 정복하고 만든 거.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북쪽에 고구려 여기까지 가서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를 만들었죠. 이건 이제 고구려 땅을 정복하고서 함흥평야 여기를 빼앗고 차지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흥왕의 이런 6세기 전성기 신라의 활발한 정복 활동과 전성기를 나타내주는 유물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만든 단양 적성비와 그 외의 나머지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이걸 모두 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나머지를 다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라 그러죠. 진흥왕이 직접 가서 만든 비석이다. 왜 왕이 직접 갔다 그랬죠? 원래 다 남의 땅이잖아. 여기 살던 사람들한테 너희 이제부터 우리 신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아까 이제 5세기랑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들 원래 백제의 수도가 어디? 한강 유역이었잖아. 그러다가 누구의 침략으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이 수도를 한성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도망치죠? 살아남기 위해서 웅진, 이 산골짜기 지방으로 도망치죠. 그러다가 언제 백제의 부흥을 꿈꾸었던 성왕 때
좀 더 넓은 평야와 이 금강 하류를 통해서 대외 교류하기에도 좋은 사비로 수도를 옮겼죠. 4세기 한성에서 5세기 웅진 공주, 마지막 성왕 때 6세기 부여로 수도를 옮기는 이 수도의 변천 과정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야는 심플해요. 가야는 연맹왕국이다 해서 전반부의 가야는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이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이 구성되었죠. 이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이 구성이 되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간가야까지 쓸어버리면서 이 금간가야 힘이 약해지고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대가야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진 가야 연맹을 후기 가야 연맹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 전기 가야 연맹은 누구에게 멸망했죠? 신라의 어느 왕? 법흥왕. 그럼 후기 가야 연맹 대가야는 누구에게 멸망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신라의 무슨 왕? 진흥왕에게 멸망했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이거 한번 쭉 볼게요. 4세기, 5세기, 6세기,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의 전성기 해서 지도 이렇게 쫙 봤는데 여러분들 그 지도를 쫙 한번 봤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하나 이 각각의 나라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할 당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차지했을 때 전성기가 옵니까?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다 어디를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쵸, 한반도의 중심, 가장 축복받은 땅, 어디? 바로 오늘날의 서울, 한강유역, 여기를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백제, 여기 한강을 차지했을 때 전성기가 왔었고, 5세기 고구려도 한강을 차지했고, 6세기 신라도 이 한강을 놓고서 백제랑 싸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어디죠? 진흥왕의 신라였죠. 그죠?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했던 나라가. 그리고 이 진흥왕의 신라는 진흥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한강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결과 삼국항쟁의 최종 승자가 바로 누구? 신라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도와 그 나라가 삼국 중에서 각 나라별로 언제 전성기를 맞이했는가 어느 왕 때에 그리고 전성기 때의 지도 알아두시고요. 백제는 전성기도 잘 나오지만 이 수도의 변천과 관련해서 이 무너져간 백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왕들의 이야기도 잘 나오고요. 가야는 이 지도 한 판으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탐구 자료까지만 잘 알아두시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국의 역사가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